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창되었던 동북아 중심국가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 설명드렸던 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탄생하여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일시적 후퇴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기에 되살아나게 됩니다. 철의 실크로드 주장으로 되살아나게 된 북방 정책은 현상 유지와 현상 파괴라는 매우 모순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성격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북방 정책의 복합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정책은 현상 유지적 성격 그리고 현상 파괴적 성격에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으로서의 북방 정책은 현상 유지적 성격을 갖는데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일국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할 때 많은 경우 세력 균형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력 균형 정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현상을 변경시키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현상의 변화 없이 현재의 힘의 분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데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고, 외교안보 정책으로서의 북방 정책은 공산권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통일 정책으로서의 북방 정책은 현상 파괴적 성격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어때요? 이것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은 동북아의 인구가 8천만, 그리고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겸비한 그러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020년 기준으로 동북아에서 인구가 8천만을 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 두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9개 국가가 있고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북아의 세력 구도를 감안할 때 통일된 한국의 탄생은 동북아 세력 구도 변화의 촉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은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에 근본적인 세력 균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 사건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상 유지와 현상 파괴라는 모순적 성격의 공존으로 말미암아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자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서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현상 변경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상 변경을 원하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즉, 통일은 현상 변경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은 현상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많은 파급 효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혹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 변경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다음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상을 변경할 것이며 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 국가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 시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은 냉전 종식에 따른 환경 변화의 유동성이 아주 극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달냉전, 세계화,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양극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미국이 유일한 절대 패권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담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이 어떤 새로운 균형을 구축하기 위한 탐색 혹은 신호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내는 어떤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한 유동적 상황이 동북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동북아의 세력 균형 혹은 안정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존재였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 균형 유지를 위한 어떤 실질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는 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패권 국가가 등장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패권적 위계 질서가 수립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19세기 말 영국이 Splendid Isolation, 즉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럽의 균형자, 밸런서의 역할 혹은 이퀄라이저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긴 합니다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어떤 강력한 절대 패권이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하나의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절대 패권의 등장을 견제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한 조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적인 국력, 강한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동북아에서 절대 패권 국가가 등장하여 헤게모니 체제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복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며, 따라서 한국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패권 세력의 등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럼 굳이 왜 미국에 의존했는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가? 그것은 미국이 온통 좋은 의도, 선의로 가득 찬 benevolent hegemon, 국제정치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비로운 패권 국가, 그렇죠? 그냥 마구 베풀어주는 자비로운 패권 국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19세기 영국이 유럽 대륙과 영토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반대에 위치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상의 변경, 즉 한반도의 통일을 꾀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감안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해집니다. 기억하시죠?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새로운 패권 국가의 등장을 방지하면서 현재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세력 균형의 연쇄적인 변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부인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의 창출 혹은 행위자의 등장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국가는 오랜 동안 약소국으로서 스스로가 운명의 결정자가 되기 힘들다는 피이동적인 체계 종속성에 혹은 체계 구속성에 오래도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명의 굴레를 벗고 스스로가 그와 같은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휴전 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고 IMF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였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시기적 상황 속에서 특히 당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던 동맹의 재편과 같은 것들이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상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발전과 함께 획득한 자신감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2005년의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됨으로써 동북아 균형자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료화면이 잠시 보일 텐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금방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 동북아 중심 국가는 취임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몇 번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은 아니고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세계화 발안과 함께 세계 중심 국가를 표방하겠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북아 중심 국가에서 이 중심이라는 말이 던지는 어떤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등으로 변이되어서 사용된 많은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북아 중심 국가라고 주장하기에는 무언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중심 국가임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중심 국가를 표방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삼국시대 신라의 선덕여왕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창건할 때 그 목탑의 창건은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사방 9개국, 신라를 둘러싼 9개국과 1층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일본, 중화, 오월, 탕나, 응유, 말갈, 단국, 여적, 예맥과 같은 국가들을 제압하여 그 조공을 받는 나라를 표방하면서 지었던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묘청의 난이 있었죠. 묘청의 난의 비전은 금국정벌론, 그리고 서경천도론 같은 것들로 북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환구단을 설치해서 스스로 천자의 나라를 표방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랜 세월 변방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중심을 꿈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힘의 부족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현실화하는 데 실패했던 사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변방의식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야심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취임 후 2년 정도 지난 2005년 일본의 지안파이죠. 와다 하루키 교수는 한국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한국에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의 표명이며 국민에 대한 제언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심이라는 주장은 야심차지만 현실은 매우 모호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심이라는 표현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물류 중심, R&D 중심, 금융 중심이라고 할 때의 중심은 허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변방의 역사를 극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로는 코어 혹은 센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한 가지고요. 이 허브와 코어와 관련해서 허브라는 개념은 도시 차원에서는 사용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일본이 한때 사용했으나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았던 아시아 태평양 중심 국가 혹은 교량 국가, 브리징 컨트리입니다. 이어주는 교량 국가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각자의 주장들이 중심이라는 용어를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화로 인해 평평해진 세상 속에서 중심 국가라는 명분이 자리 잡을 기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2021년 오늘날에는 또다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역적 독특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세계화의 진전이 이제 극에 달해있던, 세계화가 가장 성숙한 시기에 달해 있었던 까닭에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새로운 중심의 건설로 표현하기보다는 중심과 변방이라는 차별적인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모두가 중심적 수준에 도달하여 중심이 따로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자. 즉 평평한 세상을 만들어 누가 위고 아래고 중심이고 변방이고 하는 구분이 없이 만들자라는 주장 또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등적이고 논란적인 표현은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능동적 의지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체계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피동적 반응으로서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주장. 즉 미국이 일방적인 동맹 재설정을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론 그리고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내세웠다라는 주장은 갈등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었고,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 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 등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주체의식을 자극했고,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는 우리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 국가 탄생 이후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한 중심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 한국과 한국 외교는 지금도 그 중심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방의 꿈은 이와 같은 중심 지향의 또 다른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